네, 안녕하세요. 성결대 우리 THM 논문 작성법 수강하시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정대로라면은 오늘부터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수업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이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한 달 더 온라인 강의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쉽고 애석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인터넷 강의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또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우리 다들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할 또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그 논문 작성법 이제 제4강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수업 방법대로 이제 글쓰기 클리닉을 조금 하고 논문 작성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이 네 문장이 이렇게 이상한가요? 이 책에 61페이지 이하를 제가 잠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이 적의를 보이는 것들, 적의를 보이는 것들에서 적의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글이 어색한 글이 되기 쉽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최소화해보는 글쓰기 훈련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도 설교문을 작성한 다음에 이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빼야 될 글자가 많은 것을 또 저도 발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장성산에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한번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 것 중에서 거기 앞에 이제 뭐뭐 하는 데 있어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데 대라는 것은 의존 명사인데 이미 곳이나 장소, 일, 것, 경우의 뜻이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 다음에 다시 있어라는 표현을 굳이 이제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은 뭐뭐 하는 데 있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면은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비용이다. 이런 이제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 밑에 나와 있죠. 그 문제를 다룰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비용이다. 그렇게 하면은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문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도 있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심플하고 좋은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데 있어 집중력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여기서도 또 있어를 빼도 말이 되죠. 공부하는데 집중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는데 있어라는 표현에서 있어를 이제 많이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있어라는 표현을 되도록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좋은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뭐뭐 함에 있어, 뭐뭐 함에 있어. 이제 명사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뭐함이라는 거는
이제 명사형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건데 이렇게 명사형을 만들어서 문장을 꾸미는 것이 그렇게 좋은 문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누군가를 비난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칭찬함에 있어서도 과도한 표현은 삼가야 된다. 그래서 뭐뭐함에 있어 이런 문장을 어색하게 만드는데 요거를 좀 자연스럽게 고치면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지나친 표현은 삼가는 게 좋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문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명사형을 만든 것입니다. 글을 씀이라는 것은 쓰다에다가 이제 쓰다형을 이제 씀으로 바꿔 씀으로 인해 가지고 명사형을 만든 거잖아요. 글을 씀에 있어서 맞춤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표현하는 문장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뭐뭐함에 있어서 비슷한 것이죠. 명사형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명사형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글을 쓰는데 맞춤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표현하는 문장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함에 틀림없다.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글을 쓰다 보면 뭐뭐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 문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그의 말은 일전에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밑에 거를 제가 미리 써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의 말은 자신이 일전에 언급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게 분명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바꾸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남에게 폐를 끼칠 사람이 못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것도 뭐뭐 씀에 그 명사형을 한 건데 이렇게 쓰지 말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분명 남에게 폐를 끼칠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깔끔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게 만드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그 구체적으로 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또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뚱그려진 표현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고민하면서 썼으면, 그러니까 지적으로 게을러 보인다. 지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썼을 텐데 그냥 어떠한 표현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문장을 약간 너무 두루뭉실하게 만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라는 겁니다.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으로 전부 이제 말을 바꿔버리면 어떤 의미인지 어슴푸레하게 알겠지만 정확한 의미를 찝어내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동경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능가하게 했다. 여기를 보면 종말에 대한 동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말에 대한 동경이라는 것이 종말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동경이라는 것인지 또 뭐 어떤 종말 그이라는 개념 자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안이라는 말은 아주 애매모호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종말의 대안도 있고 구원의 대안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쓰이면서 마치 이 대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말과 동경이 이렇게 대조되는 듯한, 그래서 대안이 너무 이게 두드러지는 거예요, 문장에서. 이런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대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A와 B가 나눠지는 듯한,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그 의미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동경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의미가 뭉개지니까 종말에 대한 동경이라고, 종말을 향한 동경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종말을 향한 동경이 구원에 대한다는 것도 그냥 구원에 대한 그러지 말고 구원을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에 대한 것은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동경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능가하게 했다. 이 표현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신학 생들이
논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 아닙니까? 종말, 구원, 희망 이러한 이제 개념 자체가 우리들도 논문에 이제 어떤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많은 문장인데 이렇게 대안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을 쓰는 것 대신에 그 대안이 의미하고자 하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이제 표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해서 쓰면은 결국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라는 건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뭔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고민 없이 그냥 대안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좀 더 구체화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동경이 구원에 대한 희망을 능가하게 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종말을 향한 동경이 구원을 바라는 희망을 능가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다의 망상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이것도 뭐뭐에 대한 그러니까 과대망상에 대한 증거가 뭐라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과대망상을 증명해 줄 증거를 찾은 것이죠. 과대망상을 증명해 줄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이라고 써서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워낙 커서 오히려 불안할 지경이다. 이것도 뭐냐면 대안이라는 것이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혹은 성공을 향한 열망이 워낙 커서 오히려 불안할 지경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것도 미래에 대한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건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혹은 미래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미래를 위한 혹은 미래에 대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 그건 변혁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다. 변혁에 대한도 이것도 의미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변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대안을 이루기 위한으로 고치면은 문장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뜻이 잘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변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다. 그 다음에 적에 대한 공격을 한시도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기서 대안이라는 것은 적을 향해서 공격해 나가는 거니까 적을 대항해서 적을 향한 공격을 한시도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고치면 좋은 것입니다. 또 시나 노래의 메시지에 대한 해석은 산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해석이 허용된다. 이것도 좀 더 문장을 바꾸면 좋아요. 시나 노래에 대한 해석이 뭔지. 그래서 산문에 비해 시나 노래는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하면은 대안을 쓰지 않고 더욱더 뜻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살펴본 것이죠. 세 가지네요. 뭐뭐 하는 데 있어. 요것들 이제 뭐뭐 하는 데 있어는 좋은 편이 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뭐뭐 함에 틀림없다. 뭐뭐 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명사형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좋은 편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서 다르게 이제 표현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의 클리닉은 뭐뭐에 대해라는 것은 너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쉽게 넘어가려는 표현입니다. 고민이 없이. 그래서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저자가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들은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는 표현이 아니라 뭔가 문장을 더욱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표현을 찾아서 글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 뭐뭐에 대한, 뭐뭐 하는 데 있어,
뭔 마음에 틀림없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설교문을 작성할 때 이런 표현들을 조금씩 기억을 해가면서 글을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제 글쓰기 클리닉은 마치고요. 이제 논문 작성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논리를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렇죠? 논리의 진행 방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논문에 있어서 논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목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논문 전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문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한 패러그래프이 모여서 한 챕터를 이루고 챕터가 모여서 논문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패러그래프는 논문의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최소 단위, 뭐 한 문장이 패러그래프 이루는 것이긴 하지만은 어떤 한 블락, 어떤 논리를 이루는 한 블락으로서는 이 패러그래프이 최소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한 문단, 우리가 보통 이제 논문 쓰다 보면 들여쓰기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들여쓰기가 이 한 문단이 되는 건데, 이 한 문단을 잘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단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쓰여진 문단들이 모여서 한 챕터를 이루고 그 좋은 챕터들이 또 모여서 논문을 이룰 때 그 논문이 비로소 아주 좋은 논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단, 영어로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패러그래프를 잘 구성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단 자체가 하나의 완전된 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단 안에서 논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문단에 또 주제 문장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구조와 논리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글을 잘 구성함으로써 각각의 문단도 잘 구성하고 한 문단을 잘 구성함으로 전체 글도 잘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글 속에서 문단도 잘 구성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한 문단 한 문단이 잘 구성됨으로 인해서 전체 글이 살아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 문단 한 문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좋은 문단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좋은 문단을 이루는 네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완결성, 영어로 completeness라고 하는데, 한 문단 안에서는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끝나야 됩니다. 한 문단이 완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단 안에서는 문단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건데, 그래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으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문단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끝나고 조금 더 다른 내용,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그 이제 문단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문단은 한 문단 안에서의 완결성을 지녀야 된다. 그리고 그 문단 안에서 주제 문장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그 주제 문장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이나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자료들을 제시할 때는 다른 자료들을 인용하거나 요약하거나 패러프레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의역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저도 일단은 써놨지만은 패러프레이즈는 의역이라기보다는 이 말을 바꿔 쓰는 거죠. 그대로 그냥 베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논문 쓸 때는 내가 참고한 책에서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패러프레이즈해서 말을 바꿔서 쓰는 것이죠. 다른 말로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를 다는 것이죠. 내가 패러프레이즈 했다고 그래가지고 각주를, 이제 나중에 각주 얘기 다시 하겠지만은 패러프레이즈 했다고 그래가지고 각주를 안 쓰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패러프레이즈 했다고 해도 코테이션 마크만 없을 뿐이지 내가 어디 참고했으면은 반드시 각주를 달아야 되고 그대로 내가 문장을 가지고 온다. 그럼 반드시 이게 뭘까요? 코테이션 마크입니다. 코테이션 마크를 반드시 하고 또 각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문장을 요약하고 또 패러프레이즈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들을 뒷받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떤 학자도 이렇게 주장했다. 그걸 내가 패러프레이즈 해야겠죠. 아니면 요약하든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 그래서 한 문단 안에서 이제 그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완결성을 지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51페이지 이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유니티.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엉뚱한 방향으로 한 문단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 갑자기 뭐 주제가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일관성 있게 한 주제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 문단 안에서는. 그래서 주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 통일성입니다. 한번 그 주제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글을 한번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54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말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 어른이 된 후에 말을 배워야 한다면 어려움 때문에 대단히 고생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 아마 정경 발표는 수화로 하고 방송국 직원들은 모르스 부호를 써야 할 것이다. 지금 말을 어렸을 때 배워야 한다는 거, 그걸 주장하다 갑자기 정경 발표, 방송국 직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앞의 내용과 뒤의 문장이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논리가 너무 비약됐고 연결성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과 뒤가 A 문장과 B 문장이 잘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되는 통일성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차성. 자, 한 문장에서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이 통일성을 지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순차성을 가지는 거예요. orderly movement.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글이 움직인다. 그런 뜻입니다. orderly movement.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고 쭉 시간순으로 뭐 역사 특별히 이제 영어로 chronological study라고 하는데 chronological study 이거는 연대기 순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좋은 구약이나 신약을 전공하는 분들은 좋은 연구 방법론이 될 수 있겠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주제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거 보려면은 잘 orderly movement 시간 순으로 잘 orderly 이 organize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공간 순으로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고대 근동을 연구한다. 뭐 이스라엘에서 또 좀 더 확장시켜 이렇게 해서 논리가 아주 이 순서 있게 질서 있게 배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성의 증거부터 주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내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렇다 주장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주장으로부터 또 증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증거로부터 주장으로 가는 그 연구 방법론을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귀납법입니다. 귀납법. 귀납법은 증거들로부터 주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다 했을 때는 객관적인 그 관찰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쫙 관찰을 하고 미리 내가 결론을 내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따라가다가 그래서 이 관찰을 해보니까 이러한 증거들로부터 이러한 말씀의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귀납적 성경 연구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배우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QT라고 하죠. quiet time도 말씀 묵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을 잘 관찰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결론을 맺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장으로부터 증거로 가는 것. 이것은 어떤 연구 방법론일까요? 이걸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역법. 미리 주장하고 그 주장에 대한 증거들을 그 다음에 제시하는 방법. 어쨌든 이것도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증거에서 주장으로 가든지 주장에서 증거로 가든지. 요한 이제 연역법이든지 귀납법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서 대답하고 결과에서 원인으로 가는 이러한 순차성에 따라서 한 문단이 이제 구성이 되어야 좋은 문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성, coherence. 연결성이 결여된 문장을 읽을 때 독자는 따로따로 떨어진 느낌, 문장들의 덩어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문장이 서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이건 뭐냐면요.
아까 이제 그 뭐였어요? 그 통일성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통일성은 논리적인 통일성이고 주제적인 통일성인데 연결성은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게 뭔가 왜 통일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뒷말을 연결해주는 이런 적당한 접속사들을 쓰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게 문장을 이해할 때 어떤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 6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채용되어서 일을 시작했다. 나의 지식은 주로 책에서 배운 것이었다. 나는 처음 적응하는 기간에 어려움에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금방 나 자신에게 실망했고 내 직업에 불만해 거의 그만둘 지경이었다. 내 상관이 이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그는 나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내 업무에 관해서와 진급할 수 있는 기회에 관해 말해주었다. 나는 내 자신이나 내 직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계속 일하기로 결심했다. 어떤 내용인지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이게 7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단인데 첫 번째 문장이 나는 채용되어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나의 지식은 주로 책에서 배운 것이었다. 이게 참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채용돼서 일을 시작했다. 나의 지식은 주로 책에서 배웠다. 이게 이제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채용되어 일을 시작했다. 그렇죠? 이제 회사에 채용돼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현장의 경험을 쌓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내 지식은 주로 책에서 배운 것이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나의 지식은 주로 책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때까지. 그런데 세 번째 나는 처음 적응하는 기간에 어려움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그때까지 자기 지식이 책에서 배운 것이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 책들은 적응하는 기간의 어려움에 관해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은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적응하는 기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로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행이도를 하나 넣게 되면은 이게 연결이 되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부분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채용되어서 일을 시작했다. 나의 지식은 주로 책에서 배운 것이었다. 나는 처음 적응하는 기간에 어려움에 익숙지 않았다. 요 세 문장을 이제 연결하는 이제 표현들을 넣어서 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이런 뜻이었구나 바로바로 이해가 되죠. 나는 채용되어 일을 시작했다. 그때까지 내 지식은 주로 책에서 배운 것이었고 불행히도 그 책들은 적응하는 기간의 어려움에 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문장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의외로 이렇게 앞뒷말이 잘 연결이 되지 않은 문장들이 꽤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뒷말을 잘 연결시켜라. 이게 한 문단이 좋은 문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르르듯이 문장을 읽었을 때 무르르듯이 쫙 흘러가야죠. 논리의 그 어떤 이 막힘이 없이 잘 흘러가는 그 문단이 좋은 문단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좋은 문단이 되기 위해서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완결돼야 된다. 한 문단 안에서의 그 주장과 논지가 일단은 일단락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다. 그 다음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다른 주제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연결성은 이 통일성과 연결성이 다른 것은 연결성은 다른 주제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앞뒷말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거 잘 연결시켜 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순차성 막 이렇게 시간으로 갔다 공간으로 갔다 막 정신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공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속 증거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나열했으면 주장을 하고 계속 또 주장만 할 수도 없습니다. 주장했으면 그 다음에 증거를 나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더링 부분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사실은 이제 본론은 서평입니다. 서평. 여러분들 책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교재 논문 작성 이렇게 하라. 7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평이 있는데 자, 제가 정말로 강의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원에서 아닙니다. 사실 대학원도 아니고요. 학부에서부터
글쓰기 훈련을 이제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뭐 학부도 아니죠. 중고등 학교 시절부터, 아니 더 나아 초등학교 시절부터 글쓰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보다도 이 글쓰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글쓰기의 기본이 뭐냐? 서평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이 독후감 쓰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서평의 출발점입니다. 네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써봐라. 그럼 거기 느낀 점 쓰려면은 책을 주의 있게 읽어야 되고, 그 줄거리를 파악해야 되고, 이제 뭐 위인전이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그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깨달은 것들, 느낀 것들, 또 내 나름대로의 또 뭐 주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서평의 훈련은 이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독후감 써와라, 책 읽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평의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독해 능력이 뛰어나고, 또 우리들이 논문을 쓸 때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책들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발췌하고 요약하고 비평하면서 내 논문을 써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평은 모든 글쓰기에 기초가 되고 또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한 어떤 밑거름이 된다. 근데 평소에 서평을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되면은 제가 이제 서평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또 논찬했던 그런 샘플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샘플을 뭐 보여드리거나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서평이 뭔지, 그리고 서평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논문 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제4장에는 연구 논문 작성 요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구 논문 작성 요령 이 부분을 읽어오시면 되겠는데, 오늘 일단 서평에 대해서 71페이지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내 글로 이제 다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건데, 서평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4가지 질문, 여러분들 책 7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글 혹은 논문이나 저서, 혹은 소설, 혹은 위인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글들이 말하려는 주제가 한마디로 무엇인가? 한마디로 내가 요약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발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저자가 의도한 바가 있겠지만, 그걸 잘 찾아내면 좋겠죠. 그걸 분석 잘 찾아내면 좋겠지만, 그래도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읽는 독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또 비평학까지 사실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독자 반응 비평, Reader Response Criticism이라고, 저자가 이제 글을 쓴 이후에 이제 책방에 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해석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독자에게 넘어간다라는 이제 주장이에요. Reader Response Criticism. 그래서 내 독자 반응 비평.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글 읽기의 어떻게 핵심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거대 담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되는 시대죠. 거대 담론이란 건 뭐냐면 정답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감독이 영화를 이제 딱 만들고 나서 이제 이 영화의 주제는 이거다라고 딱 정답을 주는 것은 전근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영화들은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야, 이게 도대체 감독이 뭘 말하는 거냐? 그리고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열린 결말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본 관객들 스스로가 영화에 대해 생각하고 그 다음 스텝 생각하도록. 여러분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내가 느끼고 본 바가 이제 결말이 되는 겁니다. 열린 결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인셉션에 나오는데요. 결국은 다 꿈이었다.
아니면 다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뭐 아니면 림보로 아예 더 빠져버린 거다 하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해석의 그 주체가 감독에게서 관객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게 이제 소설이나 이제 또 작품으로 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자가 의도한 바보다는 읽는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데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포스트 모던적으로 가게 되면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독교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떤 저항하는 정신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 진리, 거대 담론을 우리 믿어요. 객관적인 진리,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건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걸 거부하고 내가 느끼는 바, 내가 이제 경험하는 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좀 약간 이야기가 3000% 좀 빠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꼭 연결시키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책 읽기에 이제 그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글을 읽는 이 독자의 반응이 중요한 거다. 생각이 중요한 거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그래서 이 저자가 자기가 말하려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논지가 있잖아요. 그 논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증명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논지를 어떻게 잘 증명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올바른가. 방법론. 그래서 이 논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방법론을 써야 이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방법론이 틀리면 올바른 결과물이 도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서평에서 꼭 해야 될 것이 그 결과, 그러니까 뭐 논문의 저서의 결과가 이 분야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공헌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헌을 했다. 꼭 이제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평을 할 때 던져야 될 4가지 질문이고요. 서평은 3가지 단계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해석, 분석, 비판. 다시요. 해석, 분석, 비판. 해석이라는 거는 그 글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말하려는 주제를 증명해나가고 있는가 그걸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비판은 그 글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졌는가 요거를 또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평의 3단계는 해석과 분석과 비판이다. 해석은 그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분석은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방법론을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방법론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판은 그 글의 이제 목적에 맞게 잘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평은 해석과 분석과 비판이 있다. 그래서 이 해석과 분석과 비판이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논문을 쓰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말할 수 없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쓰고자 하는 분야에 권위자들이 쓴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것을 내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비판해가지고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뭐 엄청난 논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보통 권위자는 의존해서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대학자가 되려면 다른 대학자가 쓴 책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을 그 단계로까지 내가 사실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대학자들의 글을 읽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THM 논문을 쓰는데 박사 과정 되면은 내가 그 분야에선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논문 쓰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논문 쓰는 분야에 이제 그 대가들과 함께 동등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THM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 단계 정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THM을 스태핑 스톤, 디딤돌 삼아서 나중에 박사과정에 가게 되고 논문을 쓰게 되면은 그 논문 쓰는 것에서 세계에서 내가 최고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나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이 분야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박사 논문이 되는 겁니다. 내 박사 논문에 대해서 누가 나보다 더 잘합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나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한테 누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은 신학을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주제로 논문을 쓴다고 한다면 그 논문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다 완벽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석과 분석과 비판하는 능력 어떤 책을 읽으면서 논문을 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해석. 자 여러분 책 74페이지 이해합니다. 자 해석은 비평자 혹은 논평자라고 그러죠. 논문을 논평할 때 요즘 이제 학회 가게 되면 논평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비평이라기보다는 논평 혹은 논찬. 요즘에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래도 서로 따뜻한 분위기로 또 가기 위해서 논찬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논평하고 논찬, 비평자는 자신이 그 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읽은 글, 그 책, 그 저자의 저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말해야 서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책 74페이지에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고 나온 해석들입니다.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햄릿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한 연극이다. 두 번째, 햄릿은 전통적인 복수극이 셰익스피어에 의해 세련되게 만들어진 것이다. 세 번째, 햄릿은 우울증에 희생된 한 매력적인 왕자의 비극이다. 이런 식으로 쭉 뭐 지금 8가지 이상 정도가 나와 있는데 햄릿에 대해서 한마디로 햄릿은 이런 글이다. 이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 내에서 그 해석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비평가 자신의 읽는 방법, 관심, 경험 등에 의한 해석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확성을 지닌 해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서평이라는 거는 내 비평가가 읽는 방법론이 있고 관심사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해석에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아무 말이나 막 쓰면은 해석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평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기준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작품을 해석해 나가라는 것이지 객관적인 정확성이 없다라는 말이 이 논리적 기준조차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뜻이죠. 해석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그 다양한 해석을 도출하게 된 그 너의 논리가 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석은 요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 서머리하고서 그걸 해석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석은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분석하고 내가 해석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75페이지에 보면은 윌리엄 골등의 파리 대왕에 대한 그 해석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예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 이 소설을 읽고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 좋은 예를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첫 패러그램만 읽어드려 볼까요? 이 책은 은유의 방법을 쓴다. 소년들은 전형적인 인간 본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들을 섬에 고립시킨 것은 인간의 참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이며 운명이란 것을 초월하기 위한 착안이다. 이 책은 초자연이라든가 계시라든가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책 자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하고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어져 있고 서평은 자기 말로 쓰는 것입니다. 해석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서평하는 책에 그냥 나와 있는 문장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주가 되고 내가 객이 돼서 안 되고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표현으로 내 글로
내가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체는 나다.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이 책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비판하는 것들을 글로 옮긴 것이 바로 서평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논문 쓸 때도 내가 이 논문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주체가 돼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논리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논문의 이 주체는 나다. 이 서평의 주체는 나다. 그래서 이 글의 이 전지적 이 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평하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이 서평할 때는 자기의 모든 세계가 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그냥 전지적 시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해석은 요약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과제물을 제출하라고 하면은, 우리 성결대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외국인들, 제3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이 그 많은 학교에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송이라서 얘기하면 얘기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학교명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제3세계에서 온 학생들은, 이제 페이퍼를 제출하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책이 있나 그대로 베껴서 이 제출하는 게 그냥 몸에 배 있어요. 그냥.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뭐 전혀 뭐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죄책감이 없어요. 너무 그렇게 아마,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 이거는 페이퍼가 아니다. 네 생각을 쓰고, 네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오는 게 이게 무슨, 이게 과제고, 이게 논문이냐, 소논문 하시고 만약에 이제 쓰는데, 참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써야 돼. 내가 글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베껴오고, 하는 것은, 요약이 될 수가, 서평이 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논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에 대한 서평을 이제 여러분들 읽으셨다고 전제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서평을 했냐면은 자신의 해석을 증명해주는 소설 내의 사건들을 상징하고 배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 배열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설 내의 사건들과 상징되는 것들을 내가 그걸 주관적으로 선정하고 배열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하라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서평하고 싶은 그 주제가 또 있는 거니까 그거를 내가 끌고 우직하게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정과 배열을 내가 하는 거다. 소설 내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찾아내고, 또 공헌점들을 찾아내고, 의미들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다 생각하면 내가 정답을 못 줄까봐.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교육은 뭐지 정답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서평은 정답이 없다. 좋은 서평과 안 좋은 서평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완전히 맞고 완전히 틀린 그런 서평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서평자의 이 해석과 비판과 분석이 아주 철저하게 들어갈수록 좋은 서평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 78페이지에 보면은 노인과 바다를 이제 서평한 것이 있어요. 이 서평의 예를 보시면서 어떻게 서평을 했는가, 그 옆에 이제 조그만 글씨로 이제 그 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8페이지, 80페이지 보면은 논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죠. 논지 파악.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논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인공 산티아고가 한 말, 인간은 죽는 일이 있을지언정 지지는 않는다 라는 인간 승리에 집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를 지금 한마디로 딱 정리했죠? 예? 주인공 산티아고 한 말, 인간은 죽는 일이 있을지언정 지지는 않는다는 인간 승리. 그래서 노인과 바다의 주제는 인간 승리다 라고 지금 논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입장을 해석합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삶의 절박한 패배 의식을 감추기 위해 자살하였던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이제 쭉 그는 자신과 반대로 작품 속에서 강한 인간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막상 헤밍웨이 자신은 참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런 이제 불행한 삶이었지만 작품 속에서만큼은 강한 인간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래서 저자의 입장을 좀 해석해 보는 것이죠. 저자의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작품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전체 작품에 대한 해석. 그의 6번째 작품인 노인과 바다는 한 인간이 굳은 신념과 인내로 고독과 허탈을 극복하는 진정한 승리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꿈을 연속적으로 간직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긴 작품이라면서 전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고요. 또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논지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쭉 지금부터는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이 아내도 잃고 호랍이 부인이다 쭉 이제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가서 논지의 화건과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대어와의 싸움 뒤에 오는 노인의 불행은 인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 속의 인간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신념, 한계, 참다운 행동에 대한 이상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논지를 파악하고 저자 입장을 해석하는, 전체 작품 해석하는 해석의 단계다. 그래서 서평의 가장 기초는 내가 서평하고자 하는 그 작품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다. 잘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입니다. 분석. 여러분들 책 80페이지입니다. 분석이라는 건 작품의 구조, 증명 방법, 관점 등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저자가 증명하려는 논지, 해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금 이 작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게 분석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아주 제임스 서버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작가가 있죠. 아주 다방면으로 활동했던 작가인데 월터 미티의 비밀 생활 혹은 월터 미티의 시크릿 라이프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 생활 혹은 숨겨진 생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책을 이제 서평한 얘가 80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는데 대조방법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리면 월터 미티의 숨겨진 생활이 그저 재미있는 하나의 단편 이상의 위치를 차지함은 저자의 고유하고 재치 있는 대조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처음 세 문단을 보자 하면서 쭉 어떻게 이제 이 제임스 서버가 영어로는 Thurber 이렇게 제임스 Thurber 발음이 TH 발음이라서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냥 사실 서버 그러면 안 되죠. Thurber 터버와 서버의 중간 발음 정도 됩니다. TH 발음.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해서. 네. 어쨌든 월터 미티의 숨겨진 생활이 그렇게 대조의 방법으로 이 글을 전개해 나갔다 하는 방법론을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글의 구조도 한번 분석해보고 어떻게 이 저자가 이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지 그런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 뭐 많은 예를 사용한다든지 고대 근동의 구약을 하는 사람들은 고고학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다 분석인 것입니다. 예. 아니면 언어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역사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리더 리스판슨, 크리티시즘, 크리티시즘이 워낙 많아요. 방법론이. 예. 그래서 이제 역사 비평, 사회적 비평, 소셜 크리티시즘, 문학 비평, 리터러리 크리티시즘, 수없이 많은 방법론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론을 사용해서 지금 이 책이 이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폴리티컬 크리티시즘도 있습니다. 정치적 읽기. 그래서 예를 들어 마가복음을 읽는데 정치적 읽기로 제가 좀 책 제목 잊어버렸는데 아주 마가복음을 그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마가복음의 정치적 읽기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비판입니다. 비판. 저지먼트.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비판할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이죠. 해석을 통한 작품의 내용
그다음 분석을 통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해석을 통해 첫 번째 해석, 분석, 비판이라서 해석을 통해서는 작품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고 분석을 통해서는 방법을 논한다고 하면 마지막 비판은 작품의 효과와 중요성과 공헌도를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작품의 의의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이고 그 작품 전체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피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평의 주요 이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 83페이지에 보면은 알베르트 까미의 행복한 죽음이 있습니다. 행복한 죽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서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예를 또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의 논지가 나오고 논지를 설명하고 저자의 배경을 살핌으로써 작품의 입장을 연구하고 줄거리를 논지와 관련해 요약하고 논지의 증거들을 나열하고 논지와 저자 입장을 비판하고 서평자 입장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여기 제가 왜 이렇게 논평에서는 부적당하다 썼냐면은 서평자 입장이 마지막에 행복은 결코 방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거 자기가 결론을 냈거든요. 이런 뭐 하나의 또 이제 명제를 만들거나 논지를 단 건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소설 같은 거 읽고 나서 서평 쓸 때는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논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한 논문 자체에 대한 서평자의 견해가 필요한 거고 내가 또 어떤 내용을 개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논평할 때는 그런 식의 주관적인 나의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내가 서평하고자 하는 그 글을 비판하고 그 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던가 아쉬운 점을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 서평과 큰 연관성이 없는 나의 새로운 주장을 펼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읽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83페이지 이후에 그 알베르트 까미 행복한 죽음에 대한 그 원필현 씨가 쓴 이제 서평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평을 위한 읽기와 질문입니다. 서평을 위한 읽기와 질문. 여러분들 저 88페이지. 먼저 주의 깊게 작품 읽어야 되죠. 설렁설렁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밑줄 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혹시 소리가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주의 깊게 작품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서평하려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잡듯인가요? 쥐 잡듯인가요? 하여튼 잘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주의 깊게. 그 다음에 서론 또는 머릿말이 중요하다. 서론에서 이 저자가 이 논문을 어떤 방향으로 쓸지를 다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론에서 제시한 것들이 본론에 잘 펼쳐졌는가 이것들을 또 이제 우리가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론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서론에서 나 이런 내용을 쓸 거다고 다 했는데 본론에가 막상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그건 이제는 비판의 대상인 거죠. 서론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런 논문을 쓰겠다고 밝혀놓고서 왜 본론에 가서 그거 다루지도 않고 엉뚱한 내용을 다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응? 또 서론에서는 이렇게 다루겠다고 말하지도 않은 내용을 본론에 가서 막 다룬다.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을 잘 읽어야 됩니다. 서론을 잘 읽으면 이제 본론을 잘 비평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소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서론 또는 머릿말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메모 카드, 메모하면 읽어나가라, 카드를 활용하라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해석과 분석과 비판의 기초에서 읽어나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는 밑줄을 치고 그 옆에다가 제가 이제 쓰고 싶은 걸 써놓습니다. 또 카드는 또 이제 써놨다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책에다가 쓰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자와 대하고 소통하려는 제 말입니다. 제가 책에 없는 말인데 by 영택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저자와 대하고 소통하라.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책을 쓴 저자와 지금 서로 소통하는 것처럼 나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읽으면서 나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써놓기도 하고 내가 더 보충할 내용들 써놓기도 하고 내가 좀 너무 좋았던 갑자기 영감이 확 떠오른 내용도 옆에다 써놓고 하면서 이제 표시하면서 글을 읽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것만 쭉 넘기면서 보면서도 서평을 쭉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며 읽어나가라. 그냥 쭉 읽어나가다 보면은 전에 생각했던 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생각이 나고 그 글에 대해서 비판하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내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은 서평을 위한 이제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평을 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심, 입장, 편견 등이 저자의 분석에 영향을 주었나? 이걸 질문해 보고요. 두 번째, 작품의 주요 논지는 뭔가? 이건 뭐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이 논지로 인해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네 번째, 이 논지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다섯 번째, 해당 주제에 관해 어떤 공헌을 했는가? 그래서 논문이라는 거 어떤 글이 있으면 특별히 이제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해당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뭐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분야에 이 논문이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제에 관한 내용이 명료한가? 그래서 주제에 관해서 그 뒤에 이제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이 명료한가? 연구 방법이나 서술 방법이 적당한가? 엉뚱한 연구 방법, 도저히 그거는 그 연구 방법을 통해서는 이걸 이뤄낼 수가 없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제가 뭐 나중에 학교 가서 혹여라도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질문 기억해 두셨다 하면은 제가 뭐 예를 좀 들어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좀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이 작품이 현재 세계에 해당되는 주제를 품고 있는가?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연관성이 있어야지.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 논문으로서 별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 국가, 세계, 교회, 삶, 특별히 이제 우리는 주로 이제 신학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삶과 이런 것에 어떠한 이제 연결되는 주제를 품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평 쓰기. 자, 어떤 서평을 써야 좋은 서평을 쓰려면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됩니다. 너무 어렵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어려운 글이 좋은 글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운 글이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오히려 더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설교를 쉽게 하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서평을 쉽게 쓰는 것, 이해하기 쉽게 물 흐르듯 쓰는 것도 굉장한 내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비평해서는 안 되고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비평,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 분명히 내가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평 쓰기 실전. 자, 어떻게 하면은 서평을 잘 쓸 수 있는, 거기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를 소개한다. 저자가 어떤 저자다. 저자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 논제에 대해 설명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가 있겠죠. 독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간단하고 개괄적인 설명을 한다. 그 작품이 어떠한 작품이다. 간단하고 개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을 같은 종류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다른 작품과 비교하면서도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작품이 이랬는데 이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서평에 비평이 아닌 요약으로 끝낸다. 이거는 제가 서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약만 하는 건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평하는 서평자의 주장과 해석과 비판,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작품 전체가 아닌 일부만 비평한다. 아까 말했죠. 작품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그 다음에 책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대신 비평자의 생각만 나열라.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책은 그냥 내가 비평하는 책은 따로 두고서 내 생각만 계속 쓴다? 이거는 서평이 아닌 것이죠. 그건 내 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내가 서평하려는 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책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서평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장이나 편견이 많아서 공정치 못한 서평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너무 뻥튀기로 과장을 한다던가 너무 막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이제 서평하게 되면은 좀 공정치 못하겠죠. 그 다음에 특별한 설명을 뻔한 진술로 끝난다. 너무 이제 아까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지적으로 게을러 보이는 서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뻔한 말로 그냥 이건 참 좋았다. 초등학생이 쓰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뻔한 진술로 끝나서는 좋은 서평이 되지 못하고 너무 아쉬운 서평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평 과제를 내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지금 책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이거나 이 책이나 아니면은 이회수의 글쓰기 공중부양. 이거는 이제 어떤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줄거리 잡기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자 보세요. 서평식 실전 제가 말씀드렸죠. 저자를 소개한다. 유시민이나 이회수를 소개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그들의 관심사.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유시민이 이 글쓰기 특강을 쓸 때 혹은 이회수가 이 글쓰기 공중부양을 쓸 때 제기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 책을 그들이 쓰게 되었는지 그것을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작품에 대한 간단하고 개발 요소. 그러면 이 하나만 예를 들게요. 유시민의 이 글쓰기 특강이 이 책이 어떠한 책이다 라는 걸 개괄적으로 여러분이 읽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작품을 같은 종류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쓰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다 한다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회수가 있잖아요. 이회수의 이러한 글쓰기 책과 비교했을 때 유시민의 글쓰기 책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 아니면 또 이런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이 분야에 대한 사실 책을 내가 여러 번 섭렵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그럴 시간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자면 여러분 전공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전공에서는 내가 한 권의 책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책의 이제 어떤 장점, 그 저자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신학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다른 책들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서평식 실전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과 글쓰기 공중부양을 꼭 읽고서 서평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났을 때 누군가의 서평을 써서 발표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100점짜리 서평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받아가는 과정이니까 오히려 한번 서평을 써보시고 서로 이제 피드백을 또 해보면 내 글쓰기가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이게 내가 뭔가 지적을 당할까봐 또 시쳇말로 깨질까봐 두려워하면은 글쓰기가 늘지 않아요. 글쓰기는 자꾸 쓰면서 고쳐보고 다시 표현해보고 또 코멘트를 받아보고 멘토링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내 글쓰기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내가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5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꼭 한번 이 서평을 한번 써 보셔서 어차피 이거 기말고사 전까지는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써놓으면 좋고 또 여러분들이 논문을 꼭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논문을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논문 쓰기인데 어쨌든 논문을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논문 이제 어떤 제목, 논문 주제가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도 나오고 참고 문헌 같은 거 조사해보고 이제 나중에 그건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또 5월 달에 학교에서 여러분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논문에 좀 진보가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문 작성법 제4강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